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현재 가상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그런 핵심 동력들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거시경제 요인들, 또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 같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던데요. 꽤 복잡하게 얽혀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자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요. 중요한 맥락을 잘 찾아봐야죠. 그렇죠. 청취자분들이 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옆에서 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거시경제 배경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자료에 보면 미국 국가부채 문제나 그 관세 복원 가능성 같은 얘기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 그 부분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고 있나요? 네, 그 자료들을 보면요. 단기적으로면 뭐 관세 복원 결정 같은 이벤트가 생기면 시장이 좀 출렁일 수 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아, 단기적으로는요? 네. 근데 더 흥미로운 분석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데요. 이런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이나 뭔가 위축될 가능성이 오히려 사람들 시선을 디지털 경제, 또 디지털 자산 쪽으로 돌리게 만드는 약간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불안하면 반대로 디지털 자산의 매력이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약간 전통적인 안전자산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그런 움직임처럼 볼 수도 있고요. 자료에서 보니까 미국의 약달러 유도 정책이나 뭐 한국은행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되던데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미국이 그 막대한 부채 때문에 달러 약세를 유도하려 한다거나 또 여러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잖아요. 네, 유동성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이 늘어난 유동성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불확실성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네, 그런 셈이죠.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근데 이런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그 전통 금융기관들 움직임도 좀 예사롭지 않아 보여요. 특히 JP모건. 태도 변화가 좀 눈에 띄는데요. 아, JP모건이요? 네, 예전에는 비트코인 되게 비판적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CEO의 발언들이 꽤 유명했죠. 비판적인 발언들. 근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최근에는 뭐 고객 수요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투자 접근성을 열어줘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오, 정말요? 네. 심지어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보고서를 내면서도 그 안에 세부 지표 같은 건 또 긍정적으로 언급하거나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매집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까지 제기되더라고요. 와, 약간 이중적인 모습인데요. 그렇죠.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어쩌면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 가상자산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시장 진입 전략은 굉장히 신중하게 짜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단서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단순히 뭐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는 뭔가 좀 더 전략적인 행보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JP모건 말고도 그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계속 비트코인 사들이고 이런 움직임도 꽤 뚜렷하고요. 네,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시장 변화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규제 환경 변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제요? 아, SEC 관련 내용인가요? 네, SEC가 특정 스테이킹 활동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점,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하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죠? 이게 앞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같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ETF 상품 승인, 그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렇군요. 스테이킹 ETF 승인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실물자산 토큰화, RWA, 라고 하죠. 블랙록이 실제 미국 국채를 토큰화한다거나 크라켄 거래소가 토큰화된 주식 거래를 준비한다거나 하는 소식들. 이런 움직임도 기관들의 시장 진입을 더 빠르게 만들 중요한 동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거시경제부터 기관, 규제까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하고 또 변동성도 큰 시장 상황 속에서 이 자료들은 우리 청취자분들께 어떤 투자 자세를 권하고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거의 모든 자료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바로 장기적인 관점을 꼭 유지하라는 겁니다. 아, 장기적인 관점. 네,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나 뭐 시장에 떠도는 퍼드, 그러니까 공포나 불확실성, 의심 같은 거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말라는 조언이죠. 특히 그
여유 자금이 아니라 급한 돈으로 단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레버리지로 선물 거래에 뛰어드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길게 봐라. 구체적인 전략 같은 것도 좀 제시하나요? 네.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상대적으로 좀 검증된 우량 디지털 자산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많고요. 우량 자산에요. 네. 그리고 시장이 좀 조용하거나 오히려 하락했을 때 꾸준히 조금씩 분할해서 모아가는 전략을 권장합니다. 어떤 자료에서는 이걸 원화 채굴이라고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마치 월급 받아서 적금 붓듯이 꾸준히 한다고요. 아, 원화채굴. 재밌는 표현이네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 그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네, 결국 핵심을 정리해보면 글로벌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디지털 자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규제가 점차 명확해지면서 기관들의 본격적인 참여가 시작되고 있다. 뭐 이런 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또 스스로 충분히 알아본 우량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유효하다. 공통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 이 실물저선 토큰화, RWA가 정말로 대중화되고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다면요. 단순히 가상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걸 넘어서 우리가 자산을 소유한다거나 투자한다는 그 행위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자산 소유나 투자의 개념 자체가 변할 수 있다.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